자, 우리 교재를 통해서 이제 각가지 예산제도의 특징들, 장단점 잘 비교해 보죠. 품목별 예산제도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여기 666페이지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 보니까 개념은 이렇게 돼 있네요. 예산을 지출 대상별로 분류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지출 대상별로 아주 세세하게 분류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재정민주주의에 각한 통제지향적 예산이다. 그 통제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게 이제 여겨집니다. 1912년 능률과 절약을 위한 대통령위원회, 테프트위원회라고도 부르는데, 여기 권고에 의해서 1921년에 예산의 기법에 의해 도입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게 이제 오래됐잖아요. 이제 100년도 더 된 이런 제도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오늘날에도 품목별 예산제도가요,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LIBS를 하다 다른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LIBS적인 요소는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표 달성을 하려고 해요. 퍼포먼스를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때요? 그래서 어디다 얼마큼 써야 되는데? 이런 거를 세세하게 봐요, 안 봐요? 보죠. 보기 때문에 LIBS적인 작성 방법이 사라지거나 경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토대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다른 성질들을 좀 얹고, 그래서 뭘 지향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이제 구분되는 것이지, LIBS 요소를 완전 배제하고 나머지의 제도로만 간다, 이렇게는 잘 못합니다, 현실에서는. 그래서 LIBS적인 방식은 여전히 또 이제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봐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거기 최근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또 통제도 적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활용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편성 방법은요, 거기 인건비, 물건비, 그 다음에 경상 이전비, 자본 지출비, 융자금, 이런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어떤 항목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쭉 열거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편성하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거기 특징으로 가보면 통제지향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입 중심 예산이에요. 달리 말하면 얘는 투입 대비 산출 여기까지 안 갑니다. 그냥 투입을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행정가치 중에는 경제성이란 가치랑 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쓰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최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투입 중심 예산이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점증주의 예산이라고 아까 분류해 드렸습니다. 상향적인 예산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여기 5번에 나왔네요. 방금 설명드렸던 거. 다른 예산 제도와 병용된다. 사실은 다른 예산 제도를 채택하더라도 LIBS 방식 자체는 바닥에 좀 깔려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장단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점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제가 잘 돼가지고 책임을 묻기가 쉽고 재정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편성의 능률성. 그러니까 이 예산제도 자체가 우리 재정 운영의 능률성 자체를 보장하는 건 아닌데, 편성의 능률성이 있다는 거예요. 편성할 때 가장 간단하다. 어디다 얼마 쓰고 어디다 얼마 쓰고 어디다 얼마 쓸게요, 이렇게 하면은 편성하는 게 가장 심플하다는 거예요. 편성할 때. 그렇기 때문에 편성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을 좀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됐어요. 통제 초점, 점증주의적 예산, 이런 것들은 반복되고 있네요. 단점으로 가볼까요? 근데 이렇게 짜놓으면 예상 집행의 경직성이 초래됩니다. 우리가 예산의 원칙 중에 한정성의 원칙 같은 거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정해지면은 그 항목의 그 액수만큼만 그 기간 동안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게 한정성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상에 경직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경직성이. 예산 집행상에 경직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경직되어 있다는 얘기는 너무 세세하게 다 짜여져 있으니까 그 용도 이외에는 쓸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경직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선순위 같은 게 없어요. 이 정책의 우선순위나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건지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예산제도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냥 뭐 세세하게 우리 돈이 어디에 얼마큼 필요해요 이렇게만 짜다 보니까 그죠? 이런 어떤 사실은 예산을 통해서 정부가 뭘 하고자 하는지,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 이런 게 정보가 이 안에 담겨야 되는데 그게 좀 보면은 좀 미흡한 거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생산성 파악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뭐 투입만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지 돈만 못 쓰게 하는 것이지 뭐 그 이외에는 없어.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에 제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그랬어요. 뭐 책 사야 된다고 돈 달라고 하면 책이 뭐 10,000원인데 뭐 책 사게 돈 주세요 그러면 10,000원 주면서 부모님들이 10,000원 주면서 아껴 써라 이래. 뭘 아껴 쓰라는 거예요? 책이 10,000원인데. 그죠? 네. 뭘 어디다 아껴 쓰라는 거냐.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이게 관점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돈은 최소한 딱 안 쓰면 안 될 만한 데만 쓰게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앞뒤가 안 맞는 말들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는 최고인데, 돈 쓰는 사람 입장에서 짜증납니다. 아니 이거 뭐 딴 데 뭐 이게 움직일 공간을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딱 필요한 돈만 딱딱 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요 무슨 막 생산성이고 뭐고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유지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아쉬운 대목이에요. 예,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또요 자원 낭비가 오히려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은 돈을 최대한 못 쓰게 하는 것이긴 한데 못 쓰게 하긴 하는데 옛날부터 써왔던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작년보다 더 쓰면 안 돼 이렇게는 할 텐데 이거 원래 불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구조적인 접근을 잘 못해. 애시당초부터 그런 사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작년보다 왜 돈을 더 쓰려고 그러지?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걸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해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요 부처 간의 상황 차이가 좀 무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점으로 쭉 봐두시고요.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 이게 역사적으로 쭉 연결되는 거잖아요. LIBS를 쓰다가 LIBS를 내려놓고 PBS로 간 것은 왜 때문입니까? 왜 그래요? 그게 이유가 LIBS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LIBS의 단점을 극복한 게 PBS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PBS의 단점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PPBS가 들어오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 비교를 할 때 뭐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머릿속에 잘 그려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덩그러니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지 마시고 앞뒤에 연결 고리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PBS하고 제로 베이스 버제팅을 비교하거나 이러지는 잘 않아. 역사적으로 이건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비교할 때는 얘 아니면 얘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연계를 바탕으로 좀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성과주의 예산제도다 그랬을 때는 1949년 제1차 후보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예산회계 절차법을 통해 도입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때 도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어떻게 됐었습니까? 1912년 네. LIBS가 제안되어서 1921년도에 그러니까 테프트 위원회에서 절약과 능률을 위한 위원회, 대통령위원회 그 테프트 위원회에서 12년에 제안이 됐고 도입하는 데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죠? 21년도에 이제 채택이 됐다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좀 갔죠. 시간이. 예, 좀 꽤 오랫동안 요거 유지하다가 LIBS 유지하다가 이제 PBS로 바뀐 것이 이제 바로 이 49년도에 도입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이어서 이제 그 소개도 좀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된 바가 있네요. 우리나라의 도입의 역사를 잘 많이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제도 중심으로 봐야 돼서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을 좀 기억해 놓으세요. 트루먼 대통령. 그러니까 여러분 루즈벨트는 기억합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그 대통령이요. 그 뉴딜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때 이제 경제 위기, 세계 경제 대공황을 좀 극복했던 인물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미국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들을 신경 써주는 어떻게 보면 그죠? 거의 최초의 대통령이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대통령에 무려 4번이나 당선이 돼요.
4번이나 당선이 되고 재직 중에 사망하게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 당선된 게 트루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루먼이 딱 그 시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45년이죠. 그 바로 직전에 이제 그 루즈벨트가 사망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종결될 즈음부터 트루먼이 집권하는 거니까 딱 요때가 49년 트루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인데, 너무 깊게 볼 것까지는 없고 그냥 뭐 그때 트루먼 때 그랬더라 뭐 이런 정도를 단순히 외워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렇게 되고요. 3번 봐보세요. 동그라미 3번. 이게 또 돈 좀 그만 써 라고 하는 신공공관리론 있죠.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또 꼼꼼히 또 돈 못 쓰게 들여다보겠다라는 이 취지가 또 확장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 돈을 못 쓰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다라고 하면은 투입 대비 산출, 즉 능률성 내지는 더 나가서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한 능률성, 효율성 개념, 생산성 개념,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효율성은 좁은 의미로 보면 능률성에 가깝고 넓은 의미로 보면 생산성에 가깝다 그랬어요. 생산성은 이제 목표 달성도도 보고, 그러니까 효과성도 보고, 그 다음에 능률성도 같이 보자,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게 또 이제 요 신자유주의 시대 때여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또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런 건데, 그래서 나온 게 신성과주의 예산제도예요. 신성과주의 예산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편성 방법은요, 간단히 보시면 요겁니다. 거기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세요.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이렇게 나와 있죠.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이렇게 해서 예산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당 얼마씩 들어가 이거를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업무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업무량 간단하죠? 그죠? 간단해요. 요거 하는데 뭐 하나 완성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요. 근데 이거 100개 완성해야 돼요. 그럼 거기다 곱하기 100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능률지향적 예산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능률지향적 예산. 그러니까 이제 투입 대비 산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능률지향적 예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왜 이거를 관리지향이라고 말했을까? 우리 이제 보니까 예를요, 앞에서 저런 식으로 LIBS는 통제인데,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슈크가 PBS는 관리지향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했다 그랬잖아요. 관리지향이라는 게 뭐냐면 관리자에게 산출물 기준으로 관련 사업에서 무엇이 기대되는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운영 관리를 위한 지침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영 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LIBS는 너무 이게 이 시야가 너무 나는 쪼개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어디에서 성과를 내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여기서는 그 목표가 좀 뚜렷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관리지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상향적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LIBS나 PBS나 전부 다 이제 상향적이다 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점증주의적 성격이 있다 이런 말도 나와 있네요. 그죠? 점증주의적 성격이다. 아직까지는. 이것도 LIBS하고의 공통점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아까 단위 사업 중심으로 짰죠? 그래서 아직 뭐까지 못 올라갔냐면 프로그램 단위까지 가는 것은 약간은 좀 미흡해. 그러기는 한데 단위 사업 정도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각 이제 예산을 운영하는 단위들이 자기네들이 벌려야 될 사업에 이 능률성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요. 8번 봐보세요. 입법 통제가 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제는 내부에서, 야, 우리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라고 하는 것을 내부에서 이제 컨트롤하게끔 하는 형태로 좀 바뀌었다. 장점으로 가보면요, 국민이 이해하기가 좀 쉬워졌다. 얘네가 무슨 사업을 하고 뭐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이게 돈을 뭘 위해서 어디다 얼마큼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성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의 장점을 그렇게 봐두시면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은요, 총괄 계정에 부적합하다, 뭐 회계 책임의 확보가 곤란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뭐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뭐 잘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괄 계정이다 라고 하면요, 좀 더 큰 틀로 못 갔다는
얘기로 보실 수 있고, 회계 책임 확보 곤란은 이게요, 디테일하게 짜던 것을 조금은 이제 재량을 줬기 때문에 신축성 확보를 해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책임성 확보하기가 조금 어렵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 전술적인 뭐 의식은 있지만은 전략적인 목표 의식 같은 거, 이런 거는 아직은 부족하다. 그게 이제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중에 PPBS로 연결되는 거예요. 계획 예산 제도 쪽으로 넘어오면 5년짜리 장기 계획으로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봐두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도 점중주의이기 때문에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계가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얘가 합리주의가요,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할 수 있다면은 얘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긴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점중주의적 성격이 남아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그리고 질적 측면의 파악은 좀 곤란하다. 뭐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곤란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쭉 한번 읽어 내려가 보시면 좋겠고, 계획예산 제도로 가보겠습니다. PPBS. 요거는 이제 다시 이제 계획예산 제도는 요게 주의라고 썼을까 내가 여기다가 잘못 썼네? 그죠? 계획예산 주의가 아니고 계획예산 제도입니다. 그냥 그대로 쓰진 않았겠지 여러분들도? 네. 말과 뭐 손이 따로 간 것 같은데, 그죠? 네. 자, 근데 아무튼 요 계획 예산 제도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프로그램 작성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PPBS. 그렇게 되고, 계획지향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됐고, 일관성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하향적인 예산을 짰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그 방향을 위해서 예산을 다 할당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발달 요인에 뭐 이제 경제학의 발전, 경제 분석, 체제 분석, 관리과학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 기법의 발달, 계획과 예산의 연계 필요성 등이 도입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계량적 분석이 수월해졌다. 이게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발달하게 됐다라고 봐두시면 되고, 요거의 도입은 랜드 연구소 또 나왔어. 이 랜드 연구소는 앞에서 우리가 뭐로 봤었냐면요, 비용 효과 분석 이런 거를 도입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불렸던 델파이 기법 같은 걸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이 PPBS의 개발에도 기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군대다 보니까 군대다 보니까 비용 편익이 딱딱 떨어지지가 않고, 그죠? 그래서 이제 효과성 같은 것들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어때요? 요게 추상적인 걸 구체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합의도 좀 필요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줄 때에는 장기적 시야를 또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군대 공군성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방향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랜드 연구소에서 이거 뭐 예산 제도까지도 고안해 냈네. 맥나마라가 시험에 그대로 소개된 적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박스로 해당 자료를 제시해 줬는데, 그럴 때 이제 맥나마라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 맥나마라한테 어떻게 보면 총괄 책임을 맡긴 거지. 굉장히 신임을 받았던 이제 이 국방장관이었고요. 그러면서 국방성에 처음 도입이 이게 됐습니다. PPBS는 이제 하향적으로 자기네들이 장기적 시야를 갖고 짤 수 있게 해줬던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방부의 재량을 상당히 많이 넘겼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존슨이 요 시기에 이제 부통령을 하다가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연방정부에까지 요 이제 PPBS를 한번 적용해 봤던 겁니다. 그런데 71년도에 중단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에는 다음번에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오래가지 못하고 계획예산제도 막을 내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밑에 내려가서 이제 편성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기 계획 플래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사업 구조를 설계한다.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자세히 안 보셔도 되고 내려가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버제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PPBS 이런 형태로 짜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시면 괄호 2번에 이제 다음 페이지네요. 특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목표 지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목표 지향적이고 장기적이고 하향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걸 뭐 최초로 이제 합리주의를 따르는 총체주의 예산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효과성과 능률성 같은 것들을 또 목표로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이제 뭐 나머지는 그냥 쭉 지나가시고요. 장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점으로 가보면은 여기는 뭔가 그쵸. 뭐 이렇게 큰 계획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게 하니까 체계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 가볼까요? 이 목표를 합의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응? 목표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 추상적이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다르게 보면은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르게 보면은 이 목표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 이걸 이루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하향적 예산제도로서 중앙집권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권한을 좀 쪼개주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권한을 좀 나눠줘야 된다라고 보는 현실 속에서는 이게 좀 방향이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거 과학적, 계량적 기법을 활용하는 건데 그것을 따라가기 매우 어려워요. 쉽지 않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총체주의로 갔기 때문에 뭐 이게 재정 낭비야 싶으면은 그냥 못하게 해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정치적 요구, 대응성 같은 것들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라고 봐두시고요. 됐나요? 뭐 그런 정도 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MBO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조직 구성원들이 참여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 등의 목표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예산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게 계획예산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성을 결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를 중시하면서도 그 성과를 각자 도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좀 중간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 얘와 얘를 섞은 제도 정도로 본다는 거죠. 분석해보면 PBS와 PPBS가 좀 섞였다 뭐 이런 얘기고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연방정부에 도입이 됐지만 닉슨이 이제 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워터게이트 사건 거짓말 한 것 때문에 대통령의 거짓말 때문에 사임을 하게 됐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카터 대통령으로 이제 정권이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다시 폐지되는 아주 또 단명했던 예산제도로 MBO 제도 요거를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계획예산제도를 다시 이제 바꿔서 MBO로 바꾸면서 다시 1년짜리로 전환을 했습니다. 단기 예산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거창한 거시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예산을 설계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목표 설정 자체를 각자가 자신의 목표를 자신이 설정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표를 자신이 설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참여지향적 예산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결과지향적 예산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 목표를 자기가 세우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까지도 묻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고요. 장점을 보면 이제 분권화가 됐다. 여기는 좀 직권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PPBS가.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분권화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특징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 비교해 놓고 있는 표도 잠깐 보시고, 연기준 예산제도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연기준 예산제도는, 요게 이제 우리가 신자유주의적 성향하고도 맞물려 있는 게 또, 요게 어떻게 보면은 제로 베이스 버제팅이죠. 그러니까 이제 낭비되는 요소를 싹 다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감축 관리의 성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정부의 재정상의 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도입이 된 건데, 카타 행정부 때 도입됐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제 그랬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편성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74페이지예요. 거기 이제, 그러면 상향식으로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얘도. 그러면은 0 기준으로, 그죠? 매년 짜던 거를 답습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서 다시 짜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건데, 그 의사결정 단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죠? 의사결정 단위, 네, 의사결정 단위, 이 부분이 있습니다.
디시전 유닛을 선정을 해야 되고, 의사결정 패키지가 또 있습니다. 디시전 패키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의사결정 단위를 선정하고 의사결정 패키지를 정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0 기준으로 다시 짤 건데, 아까 뭐 MBO처럼 당신 예상 당신이 짜봐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짜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조직 단위를 쪼개서 하위 조직을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사결정 단위를 쪼개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막막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산도 짜라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짜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짜는 프로토콜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의사결정 패키지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개념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사결정 단위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의사결정 단위는 조직의 활동을 상호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나눈 개개의 활동 단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야, 니네들은 예산 이만큼 가져다가 무슨 성과를 냈어?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단위를 이런 식으로 쪼개서 예산에 반영했다 이렇게라고 봐두시면 되고요. 의사결정 패키지로 가보면 그 개념이 사업과 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명시해 놓은 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과 활동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까지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패키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의사결정 패키지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사업 대안 패키지하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금액에 대한 대안 패키지, 금액 대안 패키지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안이 뭐냐, 그리고 이제 금액 대안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담는 패키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너무 자세히 이것도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게 되고, 밑에 내려가 보면 그 패키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실행 예산을 거기다가 이제 편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단위가, 거기에 이제 그림 한번 봐보세요. X 사업에 관련된 의사결정 단위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한다라고 보면 사업 대안 패키지가 있는 거예요. A 대안도 있고 B 대안도 있고 C 대안도 있습니다. 그중에 A 대안이 추천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액 대안 패키지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선 수준으로 갈 거냐, 현행 수준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아주 기본적인 수준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증액 대안 패키지들이 쭉 있으면 그 중에서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패키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가 없죠. 실제 짤려면 되게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뭐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하잖아요. 야, 니네가 사업하는 거에서 그 대안들을 모색해봐. 대안이 뭐가 있어? 쭉 놓고 그 중에서 추천될 만한 거 하나를 선택하고, 그죠? 우선순위를 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쓸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패키지도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했네요. 쭉 지나가겠습니다. 장단점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676페이지까지 넘어왔어요. 장점은 여기 감축 관리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잘 봐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상향적 예산이기 때문에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으로 가보게 되면은 기득권자의 저항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기득권자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과 노력의 과다한 요구가 이제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리셋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예산을 편성받던 쪽에서 보자면은 내 거가 없어지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고, 시간과 노력이 이제 과다하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산 짜는데 시간과 노력을 과도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리고 이게 총체주의라는 이유 좀 느껴졌어요? 아니, 아까 보니까 의사결정 패키지에서 보니까 사업 대안 패키지, 그 각가지 대안들을 쫙 다 놓고 각각의 결과 예측을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를 추천하는 것이고, 그래 놓고도 이제 금액 대한 패키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 골라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업마다 이 연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 예산으로 1년짜리 예산이다 보니까 PPBS랑 비교해 보면 역시나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시야가 좀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는 게 꼭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응? 예. 그래서 이제 예산의 정치적 성격 불고려 이런 것들도 단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판단할 때는 하나의 기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목표는요 무조건 돈 벌기예요? 그렇게 되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막 선택하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사회과학에서는 아노미 현상이라 그래요. 아노미 현상. 어디서 들어본 말인가요? 무기부모에 빠지는 거예요. 오로지 목표가 하나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할 때에는 다양한 가치들이 다 같이 고려되어져야 마땅한 겁니다. 예? 아니 저도 돈만 보고 쫓았으면 지금보다 더 편하게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뭐 내 자존감을 해치지 않는 그런 선택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있잖아요. 덜 유명해지고 돈 벌 기회를 조금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후회는 조금밖에 안 돼. 좀 편하게 살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얼핏 들 때도 있지만, 그랬더라면 나의 자존감은 무너졌을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인생 한 번 사는데 무슨 돈의 노예가 돼서 자존감까지 버려가면서 그렇게 할 건 뭐 있지?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준도 가지고 개인의 삶도 살 거 아닙니까? 그럼 하물며 개인도 그런 선택을 하는데, 국가가요, 능률성 하나 가지고 무조건, 그죠? 돈이 되는 일만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정책 측면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우리가 이 국가를 유지하는 것 아니에요? 항상 진짜 합리적인 선택만 해야 되나? 경제적으로? 그래야 되나?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좀 낭비가 되더라도 국민들이 더 안심할 수 있고 국민들이 더 편해질 수 있다면 그런 측면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자꾸 이 총체주의 쪽은 무슨 자기네들만 되게 잘난 척하면서 경제적 합리성을 극대화하면 모든 걸 다 달성한 것처럼 막 떠든단 말이에요. 그런 한계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정적 성격을 불고려하는 것도 지적받아야 될 하나의 이제 사유로 꼽고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는데 일몰법하고 비교를 좀 해봐야 됩니다.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제로 베이스 버제팅하고요, 이제 마무리 쪽으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자, 이 제도들 좀 느낌이 와요?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실까요? 여기 자꾸 이제 연습하면서 익숙하게 만드시면 될 텐데, 그런데요, 이 제로 베이스 버제팅은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얘를 뭐랑도 비교를 많이 하냐면, 이거를요, 일몰법이라고 하는데, 선셋 로우예요. 선셋 SSL, 선셋 로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일몰법이라고 불려요. 얘가 뭐라고요? 얘는 영기준 예산제도입니다. 영기준 예산제도예요. 포인트를 보면, 여기는 어디에 방점이 딱딱 찍히는 거예요? 예산이라고 하는데 방점이 딱딱 찍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고, SSL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몰법이에요. 일몰법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몰법 차이가 좀 있죠? 예산이냐 법이냐 이런 겁니다. 다시요. 얘는 예산제도고 얘는 뭐냐면 법률이에요.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SL은 단기적이에요. 제로 베이스 버제팅이 단기적이에요. 이건 1년 단위 아닙니까? 1년 단위, 회계연도 단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건데, SSL이다 그렇게 갔을 때는 좀 이제 장기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 장기적인 게 적으면 3에서 한 6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끊어내고, 우리나라 사례를 여기다가 접목해 보자면은,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규제 일몰제가 있었죠? 규제 일몰제. 맞아요?
그냥 규제 일몰제. 우리나라의 규제 일몰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것이 이제 5년 단위가 되는 거죠. 5년 단위. 5년에 한 번씩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규제를 연장할 것인지 없앨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규제 일몰제를 사례로 한번 들여다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둘이 공통점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얘도 감축관리에 기여하는 것이고 얘도 감축관리를 하는데 기여해요. 이걸 통해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불필요한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예산 낭비의 요소, 불필요한 제도 이런 것들을 차단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둘을 세트 메뉴로 묶어갖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봐두시고 여기는 3에서 7년으로 나왔네. 이거는 그냥 제시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뭐 7년까지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더 길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어쨌건 뭐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거기에 이제 예산제도의 변화 정리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78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이제 예산제도의 변화 정리 그랬는데 통제지향, 관리지향, 계획지향, 감축지향 해가지고 서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통제지향은요, 이제 정보의 초점 품목이고 그러면서 결정이론은 점증주의였고 의사결정 상향적입니다. 책임은 이제 통제 책임에 집중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관리지향이다 그랬을 때는 거기선 정보의 초점을 이제 활동에 맞추고 능률성을 이제 찾습니다. 주요 관심이. 통제지향은요, 정해준 대로 따랐니?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본다면 관리지향에서는 투입 대비 산출이 어땠어? 이렇게 보는 건데 뭐 이제 LIBS랑 공통점이 점증주의적이다. 그리고 상향적이다. 이런 거는 공통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은 관리 책임 집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단위가 이제 딱딱 나눠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획 지향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합리주의로 넘어왔고요. 그죠? 하향적입니다. 그런 것들 잘 비교해 보시고 감축 지향으로 가게 되면 여기도 합리주의인데 여기서 이제 상향적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의사결정 단위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런 것들을 상호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입체적으로 자꾸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렇게 했더니 챕터 2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도 편의상 잠깐만 끊었다가 우리 예산과정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네.